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술 숙련도는 세계 최고인데 만들고 있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은 단 7일 만에 핵무기 수십 기를 만들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 나토 본부를 충격에 빠뜨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술핵 플랫폼 전환 가능. 준비 시간 7일. 그 순간 비핵 평화국가였던 한국의 이름이 전 세계 군사보고서의 1번 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한국의 주변 상황은 한국에게 그리 좋지 않은데요. 중국은 항모 세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했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넘는 전력군으로 변신 중입니다. 거기에 북한은 수십 차례 이미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SLBM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췄다는 겁니다. 3800톤급 전략 잠수함에 6기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은 수중 발사를 이미 마쳤고 전술핵을 얻는 것만 빼고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SLBM을 개발하고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SLBM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균형점을 형성하고 남북 간 군비 경쟁의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SLBM 개발은 한국의 기술력을 높여주며 잠수함 기술, 미사일 기술, 그리고 관련 첨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SLBM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적 성과는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의 국방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공식적으로 핵 탑재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원할 경우 전술핵 보유국 수준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 능력 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단숨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력을 갖추게 된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로웰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 전략분석국 소속으로 핵 억제력과 동북아 안보 균형을 연구해온 전략 분석관입니다. 제 업무는 수치와 확률, 시나리오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단단한 선택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고 끝내 제 모든 전략 사고의 방향을 바꾸게 된 보고서입니다. 그 시작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숫자는 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똑같은 회색 복도들이 펼쳐져 있었죠. 문마다 똑같은 보안 카드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위험한 곳엔 빨간 핀이, 안전한 곳엔 파란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나라들과 그들의 무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차트를 만들고 있었죠. 보고서를 쓰고 있었고요. 누가 싸울지 누가 평화롭게 지낼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덧셈 대신 미사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항상 제 지도에서 파란 핀이었어요. 안전하고 보호받고 약한 나라 말이에요. 저는 한국이 미국 다리 뒤에 숨어있는 작은 아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핵무기도 없었고요. 보호받으려면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는 스스로 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컴퓨터 화면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왼쪽 화면에는 위성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가운데 화면에는 무기 개수로 가득 찬 스프레드시트가 펼쳐져 있었죠. 오른쪽 화면에는 전 세계 뉴스 보고서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화면들을 오가며 숫자들을 더하고 예측을 만들고 있었어요. 생각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3월의 그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상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노트를 챙기고 회의실로 걸어갔죠. 긴 나무 테이블 주위 의자들에 다른 분석관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는 두려움과 진한 커피 냄새가 섞여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불이 어두워졌어요. 프로젝터가 딸깍 켜졌죠. 어두운 벽에 하얀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술 핵 플랫폼 7일 내 준비 완료. 제 펜이 멈췄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7일이요. 7개월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바로 7일. 눈이 아플 때까지 그 글자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었거든요. 한국에는 핵 잠수함이 없었어요. 그런 기술도 없었고요. 핵무기는 당연히 없었죠. 하지만 정보 보고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벽에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도산 안창호라는 잠수함이었어요. 발사관 6개가 있었고요. 첨단 은밀 기술도 들어 있었어요. 장거리 로켓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리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말이에요. 브리핑 담당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 잠수함을 비밀리에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는지도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능력들을 전 세계로부터 숨기고 있었는지도요. 지도 위에 파란 핀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은 미국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강력한 뭔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이상한 부분은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기술도 있었고요. 잠수함도 있었어요.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상사가 테이블 너머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회색 눈이 진지했죠. 로엘, 한국에 가야겠어. 답을 구해와야 해. 속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사무실에서 나라들을 분석하면서도 제가 연구하는 곳들을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컴퓨터 화면과 차트가 더 좋았어요. 진짜 장소들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도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 앉아서 지도 위에 파란 핀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곧 그걸 떼어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내일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로 날아가야 했어요. 13시간 동안 창밖 구름만 바라보며 잠수함과 비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수년간 한국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인구수도 경제 규모도 군사비도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으니 구름 아래 진짜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사방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 옆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만 진흙 속을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웃지도 않았고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죠. 이 시간 동안 산과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남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어떤 정부 청사에서 회의실과 파워포인트 발표를 볼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군사 요새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근처의 해군기지는 제가 상상했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안 검색대가 3곳이나 있었고 진지한 표정의 경비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금속 탐지기가 삐삐 소리를 내며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었죠. 높은 기둥 위에 카메라들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론들이 머리 위에서 완벽한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울타리 기둥마다 전자 센서들이 깜빡이고 있었고요. 이곳은 제가 사진으로 본 어떤 핵시설보다도 위험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미국의 보호 뒤에 숨어있는 약한 나라의 기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죠. 최윤호 대령이 정문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모든 것이 단단하고 강해 보였죠. 악수할 때 쇠덩어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군복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군화는 검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걸어가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고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 대령이 두꺼운 콘크리트 벽의 복도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빈 공간에 메아리치고 있었죠.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경비병들이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글 표시가 된 문 위로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과 전멸등으로 가득한 방에 들어갔어요. 벽에는 바다 깊이와 잠수함 항로를 보여주는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공기에서 전기와 금속 냄새가 나고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했어요. 잠수함 능력과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서요. 최 대령은 각각의 질문에 단순한 사실들로 답하고 있었어요. 흥분도 없고 자부심도 없이 그냥 일기예보 하듯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죠. 그때 브뤼셀에서부터 저를 괴롭히고 있던 질문을 했어요. 핵무기를 얼마나 빨리 배치할 수 있나요? 최 대령이 차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답은 제 피를 차갑게 만든 4단어였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컴퓨터 윙윙거리는 소리만 빼고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컴퓨터 윙윙거리는 소리만 빼고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7일 안에 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이 조용한 남자를 저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혼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봤더니 관제실 벽에 한글과 영어로 쓰인 글이 보였어요. 힘은 기를 수 있지만 절제는 선택해야 한다. 저는 그 글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무기와 전쟁을 연구한 수년간 아무도 절제를 전략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힘이 있었어요. 기술도 있었고 잠수함도 있었고 위험해질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한국은 굳이 핵무기가 없어도 되는 나라였어요. 핵무기가 없어도 나머지 전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한국군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첨단 전자전 및 정보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삼성, 하나, LI진엑스원 등 민간방산 기업의 기술력이 국방에 녹아들어 AI 기반 드론, 레이더 회피 능력의 SLBM, 3차원 전장 인식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전투력.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징병제 기반 민주국가로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예비역들이 각계에 분포되어 위기 시 빠른 예비군 동원 체계, 민군 협력 총체적 방위 전력으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자체적으로는 국산 KF-21 전투기, SLBM 장착 가능 잠수함, 천무다연 장로계 K9 자주포 등 세계 수출 1위를 노리는 K- 방산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내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한 질문은 간단했어요. 최대령이 다음날 아침 그 벽의 글귀를 바라보고 있는 저를 찾았어요. 해 뜰 때부터 거기 서서 군사용어로 절제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받은 모든 전략 훈련에서 절제는 약한 나라들이 다른 선택이 없을 때 하는 거였어요. 그가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군사시설이나 정부 건물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요.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회색 군용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해군기지를 벗어나면서 길이 작아지고 조용해지고 있었죠. 양쪽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는데 아침 햇살 아래 초록빛으로 평화롭게 보이고 있었어요. 작은 농가들이 모래놀이, 상자 속 장난감처럼 여기저기 점점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더 북쪽으로 가면서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정보 브리핑에서 봤던 기호들이 적힌 도로 표지판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남북한 경계인 DMZ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년간 지도에서 이 경계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위성사진에 선을 그어보기도 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방어 위치를 계산하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 여기 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이 진짜였어요. 어깨 위로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었거든요. 최대령이 큰 길에서 작은 마을로 들어갔어요. 파주라고 하더군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마을은 평범해 보였어요. 빨간 기와 지붕에 작은 집들이 있었고 나무 울타리 뒤로 채소밭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들도 있었고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최대령이 다른 집들보다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나이든 여자분이 앞마당 계단에서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느렸지만 꾸준했죠. 최대령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살짝 인사를 하더군요. 신명자 할머니라고 하셨어요.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서 차를 대접해 주셨죠. 집은 작았지만 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모든 벽에 가족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거든요. 옛날 옷을 입은 젊은 사람들의 흑백 사진도 있었고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의 컬러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바랜 태극기가 유리 뒤에 걸려 있었죠. 할머니가 파란 꽃이 그려진 예쁜 찻잔에 차를 따라 주셨어요. 손동작이 조심스러웠는데 소중한 것들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말씀드리자 할머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깊이 슬퍼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사진첩을 들고 나왔어요. 가족 표지가 오랫동안 만져서 매끄럽게 달아 있었죠. 천천히 펼치시는데 페이지마다 가족 사진이 가득했어요. 한 사진 속 어린 남자아이를 가리키셨어요. 할머니 남동생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17살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 서울에서 피난민들을 도우러 갔는데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페이지를 더 넘기셨어요. 부모님, 삼촌, 학교 때 절친한 친구까지. 모두 전쟁 중에 잃으신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그냥 사라져서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핵무기를 만드는 게 정말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그 무기가 죄 없는 아이들을 다치게 할 거라는 걸 보장하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사진에 둘러싸인 그 작은 방에 앉아 있으니 저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핵무기가 전쟁을 막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나라들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더 큰 무기가 더 큰 안전을 의미한다는 생각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하지만 신할머니 앞에 앉아서 잃어버린 얼굴들로 가득한 사진첩을 보고 있으니 그런 생각들이 공허하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닫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눈이 친절했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전쟁이 진짜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셨던 거예요. 통계나 피해 보고서가 아니라 가족 식사 때 빈 의자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은 사진들로요. 그날 저녁 해군기지로 돌아와서도 기술 브리핑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신할머니의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핵무기가 정말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까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 안보 포럼은 제가 평소에 참석하던 군사회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군복을 입은 장군들 대신에 단순한 정장을 입은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펼쳐놓고 평소처럼 미사일 숫자와 국방 예산에 대한 발표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전 세션들은 익숙했어요. 군사비 지출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있었고 위협 평가가 적힌 지도들도 있었죠. 여러 나라 분석가들이 지역 분쟁에 대한 예측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동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지만 숫자들이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김태식 박사가 오후 기조연설을 위해 연단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브리핑 자료에서 김 박사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무기과학자는 아니었어요. 그의 직책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국방기술윤리 고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직책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김 박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또렷했는데 학생들에게 중요한 걸 설명하는 선생님 같았어요. 강당의 모든 사람이 등을 곧게 펴게 만드는 말로 시작했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고 지식도 있다고요. 핵클럽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그들 손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팬이 멈추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그들이 그런 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못해서가 아니라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와의 안정적인 협조, 주변 국가의 갈등 완화, 평화의 가격이 핵폭탄을 만드는 가격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어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전 세계에서 온 500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그냥 거기 앉아서 힘과 보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에 도전하는 이 조용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오는 말 같았어요. 미사일 대신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무기 대신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절제를 선택하는 것이 힘의 한 형태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토에서 핵 보유량과 억지력 비율을 계산했던 제 경력이 떠올랐어요. 나라들이 안전하려면 더 크고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보고서들을 썼던 것도요. 하지만 그 강당에 앉아서 김 박사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 보고서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의 숙제 같았어요. 커피 휴식 시간에 다른 분석가들이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김 박사의 발표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그냥 정치적 쇼라고 했어요. 몇몇은 한국이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죠. 저는 창가에 혼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자동차들이 바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가며 다른 도시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도시는 달랐어요. 이 나라가 달랐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략적 틀에도 맞지 않는 선택을 했거든요.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강해지기로 선택한 거였어요. 회의가 다시 시작됐을 때 다른 발표들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양심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도덕적 절제의 억지 효과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혼자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핵 능력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나토에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한 결정일지도 모른다고 동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빈 문서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뭘 써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좌석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비좁은 공간이었고 같은 형편없는 기내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술 보고서로 가득한 서류 가방보다 훨씬 무거운 걸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름이 13시간 동안 계속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최대령, 잃어버린 가족들의 사진첩을 가진 신할머니, 무기 대신 양심에 대해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김 박사요. 그들 각자가 제 전략 훈련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걸 가르쳐 주었어요. 진짜 힘이란 가장 큰 무기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진짜 힘은 언제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지혜를 갖는 거였거든요. 나토 본부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회색 복도들, 문에서 삐삐 소리 나는 보안카드, 제 사무실 벽에 걸린 같은 세계 지도에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을 표시하는 빨간 핀과 파란 핀들이요. 하지만 저는 2주 전에 떠났던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한국의 핵 능력에 대한 즉시 브리핑을 원했어요. 그들이 시회의실에 노트와 노트북을 들고 모여서 잠수함, 사형과 미사일 배치 일정에 대해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테이블 머리에 앉아서 기대에 찬 20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무기와 전쟁을 연구하며 경력을 쌓아온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신할머니의 작은 거실에 앉아본 적이 없었고 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에 도전하는 김 박사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가 배운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들로 시작했어요. 한국이 고급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들이 진행하기로 선택하면 기술적 배치가 일주일 안에 가능하다는 것들이요. 회의실이 긴장된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펜이 노트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분석가들이 위협 평가를 업데이트하면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했어요. 관제 실벽에 그려진 글귀에 대해 말했거든요. 힘 대신 절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요. 능력보다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나라에 대해서요. DMZ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어요. 경계 울타리 너머로 날리고 있는 태극기, 다른 종류의 힘을 선택한 나라의 상징이었죠. 한국이 침묵을 통해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요.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전략이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질문도 없고 반박도 없고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도 없었어요. 20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그냥 거기 앉아서 서울에서 저를 흔들었던 그 깨달음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 파괴의 위협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제를 선택하는 지혜일지도 모른다는 거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세계지도 앞에 서 있었어요. 한국을 표시하는 파란핀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거든요. 약하지도 않고 의존적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떤 전략 평가에서도 본 적 없는 무언가였어요. 성숙하고 지혜롭고 미사일 숫자나 군사 예산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빨간 마커를 꺼냈어요. 빨간 핀은 위험한 곳들을 표시하는 거였거든요.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들이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만들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것 때문에 위험했던 거예요. 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전 세계의 이해에 도전했거든요. 그들을 위협으로 표시할 수도 없었고 안전하다고 표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초록 마커를 가져와서 새로운 종류의 핀을 만들었어요. 15년간의 전략 분석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무언가를 위한 초록색이었어요. 지혜로워지기로 선택함으로써 강해지기로 선택한 나라를 위한 초록색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 최대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드디어 이해했어요. 힘은 기술과 무기로 기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충분한 돈과 과학자가 있는 어떤 나라든 미사일과 잠수함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제는 선택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제를 선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한국은 그들의 군사적 능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힘이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일지도 모른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거였어요.